두 번째는 이제 금전입니다. 금전은 다른 말로 하면 돈이죠, 돈. 돈인데, 포괄적으로는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모두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일정액, 예컨대 뭐 1,000,000원 이런 식으로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별 그다지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상의 특징. 자, 돈은 항상 이행 불능이라는 상태가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행 불능이라는 상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금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컨대 쌀, 2,000쌀 이런 거는 전부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이행 불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돈은 항상 똑같은 어떤 동일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이행 불능 상태가 생기진 않고 다만 이행지체 늦게 주는 경우는 생길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1,000,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계약할 당시에는 1,000,000원 주기로 했는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이게 1억을 줘도 1,000,000원치 값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 증액평가를 할 것인지, 즉 원래 계약은 1,000,000원이었지만 현재 값어치로 따지면 1억이기 때문에 1억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판례는 부정을 하고 학설은 긍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이기 때문에 자, 금전은 항상 이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금전은 뭐다? 이자가 생기는 거다라고 해서 이행불능도 없고 이행불능도 상태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손해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손해가 추정이 돼버립니다.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무과실책임이다 이거죠. 채무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 즉 돈이라는 특성상 그게 이행불능도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가 생겼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자체를 논할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연 손해는 이율로서 정해주는데, 보통은 약정 이율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정 이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이율인 경우는 민법상 5분이라는 거, 상법상 몇 분이죠? 상법은 6분입니다. 민법상은, 법정 이율은 5%라는 거. 아니면 오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이 법정 손해액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서 초과분을 청구할 수도 없고 채무자는 그것보다 더 작다고 해서 그 감액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채권의 종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당연히 이제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금액에 즉 일정 금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되겠고요. 특이하게 없는 한 채무자는 각종 통화로도 변제가 가능합니다. 금종은 예컨대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1만원권짜리 뭐 그런 식으로 금액을 정하는 거죠. 금종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그게 강제 통용을 잃어버리면 다른 통화로 변제가 가능하다. 특정 금전 채권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열 목적의 특정 화폐라든가 이런 경우에 특정의 금전을 특정물로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전 채권으로서 특징이 없는 거죠. 예컨대 이것은 특정물 채권이 돼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컨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예컨대 어떤 기념을 하기 위해서 10만원권짜리 지폐를 한정적으로 1,000매를 발행한다. 1,000매를 발행한다.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우 1,000원짜리 주화 1,000원짜리 지폐인데 보통은 이 동그라미 주화로 이렇게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특정한 주화를 만들었다. 그럼 이건 이미 벌써 특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특정물 채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애화채권이라는 것은 물론 외국 화폐로 지급하는 거죠. 외국 화폐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변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우리가 미국 달러로 1,000불을 주기로 한 채권 계약이 있으면 자 이걸로 줄 수도 있고 이거를 환전해 가지고 환산해서 우리나라의 통화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컨대 1,3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30만 원입니까? 이 130만 원을 우리나라 통화로도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금전 채권에 관해서 판례가 하나 있는데 판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은 자, 채무자의 대용권만 규정되어 있으나 채권자에게도 외국 통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통화로도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대용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대용권 행사 시 그 환산 기준 시기는 언제냐면 현실로 지급할 때다. 왜냐면
378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변제기가 아니라 뭐냐면 지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제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행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예컨대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6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행기죠. 6월 30일 날 실제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행기 또는 변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급한 날은 9월 30일이다. 그러면 이때 9월 30일과 6월 30일과 9월 30일은 다를 수 있잖아요. 금액이. 왜냐하면 화폐 변동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 채권인 경우는 그렇죠? 외국 애화 채권인 경우는 예컨대 1달러는 한 달러에 1,000원이겠지만 이때는 1달러에 1,300원이다. 라고 하면 채권자는 언제 변제 지급을 이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예컨대 채권자는 1,300원을 지급받고 싶겠죠. 채무자는 원래 6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1,000원으로 기준해서 줄게 라고 1,000달러라고 한다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하면은 100만 원입니다. 근데 9월 30일 기준으로 채무자가 지급하려면 13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이걸로 해달라고 할 거고 채무자는 당연히 100만 원을 해달라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 애화채권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지급할 때, 즉 현실로 지급할 때 해라. 따라서 얼마로? 130만 원으로 지급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 금종채권, 이거는 뭐 외국의 특별한 종류의 어떤 채권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 아까 금종채권처럼 강제 통행을 잃으면 그 다른 나라의 통화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이자채권입니다. 이자채권. 자,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겠죠.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금전, 예컨대 돈을 1,000만 원 빌려가고 그 1,000만 원에 대한 사용의 대가죠. 사용 대가로서 이자가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대가로 그 원본액과 그 다음에 사용 기간에 따라서 일정기마다 일정한 이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예컨대 1,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예컨대 연 10%의 이자다. 12%라고 가정합시다. 12% 가정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120만 원이죠. 120만 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월 10만 원이죠. 월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이니까. 그러면 달달이 10만 원씩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 10만 원씩을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 경우는 이 종신전기금이라든가 건설 이자는 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 이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법상에 나오는 개념인데 설명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신 분은 혹시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 대가, 대체물의 사용 대가인 지료라든가 땅 사용에 대한 그 사용료죠. 그 다음에 차임,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임료는 뭐다? 이거는 이자가 아니죠. 이거는 부대체물이죠. 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사용은 뭐냐면 이거는 지료라든가 차임 이것은 이자가 아니다. 그래서 금전이라든가 기타 대체물에 대한 사용 대가가 바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이율이 있어야 되겠죠. 일정한 이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이율에 의지 않는 사례금 이런 거는 사례금은 이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자도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는 원본 사용의 대가로 법정 과실의 일종인데 원본 소각금, 월부 상환금, 주식 배당금, 그 다음에 지연 배상금은 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컨대 주식 배당 이런 것은 이자가 아니고 지연 배상금은 예컨대 이자가 이렇게 지연됨으로써 생기는 어떤 손해배상 같은 성질의 것은 역시 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자는 원본과 이자의 비율인데, 자, 이율은 몇 프로냐? 예컨대 이율이 12%다 그러면 원금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금이 1,000만 원이면, 이율이 12%면, 얼마입니까? 1년에 120만 원을 뭘로 낸다? 이자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당사자 간의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 이율에 따른데, 법정 이율은, 민법은 55푼, 상법은 6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 이율은 현재 이자 제한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 제한법에 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은 당사자는 합의, 그 다음에 법정은 법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자 채권은 기본적 이자 채권이 있는데 일정한 기관이 경과할 때마다 일정한 이율에 따라서 계산 되는 이자의 지급 청구권으로서 원본 채권에서 정속성이 강하고 원본 채권과 그 법률상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 12%로 주기로 했을 때 12%면 1년에 120만 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갚아버리면 이걸 갚아버리면 이것도 당연히 소멸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본 채권에 정속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일정하게 500만 원을 갚았다. 그러면 500만 원만 남은 거죠. 그럼 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몇 프로죠? 60만 원이죠. 12% 가정했을 때. 그처럼 이 원본에 따라다니는 거죠. 이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원본 채권의 정속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 채권과 법률상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성립상 부정성. 자, 부정성이라는 것은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원본 채권이 무효이거나 소멸되며 이자 채권도 무효나 소멸된다. 만약에 불공정 거래, 사액 상규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 행위로 해서 도박자금 1,000만 원 꽂았는데 이게 자체가 무효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 약정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성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부정성의 성질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처분 양도 시의 수반성. 만약에 이 원본 채권을 A가 B한테 받을 수 있는 원본 채권 A가 이거를 C한테 넘겼다. 그러면 C하고 B 사이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에 관한 것도 당연히 C한테 넘어가겠죠. 그래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자 채권도 당연히 양도가 된다. 그다음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 채권은 방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자 채권인데 지분적 채권이라는 것은 이미 변제액에 도달한 각기의 이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예컨대 1,000만 원에 대한 연 12%로 계산해서 12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이렇게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한 번도 변제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120만 원이라는 이자 받을 게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 1년이 되면서 다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계속해서 이자가 이렇게 달달이 10만 원씩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요 이자 12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따로 독립해서 별도로 이렇게 채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제액에 도달한 각기의 이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으로 하고 원본 채권에 대한 부정성이 약하고 따라서 이것과는 별개로 원본 채권은 새롭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미 발생한 이자, 이 지분적 이자 채권은 따로 원본하고 따로 놓을 수 있다. 따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본 채권에 대한 부정성이 약하고 상당히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원본 채권의 담보는 당연히 지분적 이자 채권에 대한 채권도 담보하고 이자를 뺀 원본만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이 쫓은 제공이 되지 않으며 비현재에서는 이자 채권이 원본 채권분에 우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채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채업자 드라마 보면 그러죠. 사채 쓴 사람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선량한 사채업자가 연 12%밖에 안 받는다. 그럼 굉장히 건전한 거죠. 뭐 이자가 뭐 1000%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20만 원 이자가 이미 생겼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예컨대 52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밀린 120만 원 이자 120만 원을 뺍니다. 그래서 이자를 먼저 갚아야 됩니다. 이자를 갚고 120만 원 빼면 얼마가 남죠? 400이 남죠. 400이 남으면 원금 1000만 원 중에서 400을 뺀 600만 원이 그대로 이제 대출금 빌린 돈 그게 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먼저 없애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원금을 갚아 나간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변제에 있어서는 이자 채권이 원본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본 채권의 독립성을 갖는 경우는 원본 채권이 소멸해도 이자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따로 이자가 이렇게 생기는 채권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이 다 변제됐다 할지라도 이거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겠죠. 갚을 때까지는. 그 다음에 원본 채권이 양도에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거 따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원본 채권은 따로 변제되고 양도되고 소멸시에도 따로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제한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자 제한법은 1962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없어졌습니다. 왜 법이 없어졌냐면 이자 제한법은 주로 이제 뭐냐면 이자는 사채를 누가 빌렸습니까? 돈 없는 서민이 빌렸습니다. 근데 돈 없는 서민은 왜 사채업자한테 빌려 쓰죠? 금융권에 가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은행 같은 데 가서 담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민들이, 결국은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공한 사람들이 사채업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IMF가 터지면서 97년도 말에 애완회계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이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 사채업자한테라도 돈을 빌려서 써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자 제한법 때문에 이 사채업자들이 이것을 잘 안 하려고 해주기 때문에 사채업자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자 제한법을 폐지를 해서 사채업자가 뭐 600%가 됐든 뭐 몇 프로가 됐든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때 아마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게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민들이 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가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이자 제한을 묶어놓게 되면은 사채업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돈을 안 빌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는 당연히 이율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자 제한법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신체 포기각선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악폐가 생겼잖아.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라고 이자가 원금을 훨씬 능가하는, 그래서 사채를 빌려 쓴 사람, 보증 쓴 사람들이 전부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가 계속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서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이자 제한법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부활됐냐면 2007년에 이 3월 6일 날 이렇게 이자 제한법이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됐는데 현재 이율은 몇 프로냐면 30%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 이내에서 이렇게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0%가 넘는 범위에서는 그것은 이자가 무효이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사채업자한테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자 제한법이 생겼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자 제한에 관련돼서 그러면은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자, 제한이율 초과 부분은 어떻게 되냐? 무효라는 거죠. 예컨대 자, 근데 이자 제한법은 뭐냐면 지방 행정부에 행정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등록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예컨대 자, 우리가 연 30%를 정해놨다. 그럼 1,000만 원을 빌렸으면 연 30%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300만 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 300만 원을 초과했는데 이 사채업자가 이 사람한테 1년에 100%다 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초과된 금액 7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초과된 7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이자 제한법에 보면 이러한 경우는 제한 이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 제한법의 맹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게 적용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인가요? 거기에 등록된 이 사채업자만 해당되고, 거기에 등록되지 않는 사채업자는 이 법을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긴 한데, 어찌됐든 적용된다고 하면 제한이자 초과율 부분은 무효화 되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은 7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미 1,000만 원으로 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700만 원을 더 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 초과이자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판례와 다수설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설의 입장에 보면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이자 제한법 소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는 그 이자 지급을 무효로 하여 다시 그 반환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이자 제한법에 30%로 묶어놨으면 그 초과된 부분은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초과 지급된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현재 학설도 나누어져 있고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한다. 그래서 기왕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 자, 이자의 지급기일을 바뀌거나 이의를 보류함 없이 지급한 때는 원본 충당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원본
충당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초과이자. 예컨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자 제한법은 30%인데 이거를 계약에 의해서 100%로 가졌을 때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300만 원이겠죠. 300만 원. 근데 100%에 의한 경우는 가정을 떠나서 예컨대 이제 채무자가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자 3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갚고 나머지 200만 원은 원금을 갚으시오라고 이렇게 의사를 하게 되면 그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의 지급일을 바뀌거나 이의를 보령 없이 지급한 때는 원본 충당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은 자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자 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원금을 갚아주시오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만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 충당을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유로 변경은 개정 전 무효였던 초과 부분은 개정 후 법정일 한도까지 되살아나서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선이자입니다. 선이자. 자, 우리가 사채업자들 드라마 보면 사채업자들한테 예컨대 우리가 1000만 원을 꾸는데 1000만 원 안 주죠. 어떻게 합니까? 선이자라고 해서 예컨대 뭐 100만 원을 띄고 아니면 1년치 이자 300만 원을 가져갑시다. 30%이기 때문에 자, 1000만 원에 대해서 3만 원에서 이제 이율이 30%, 양심적인, 그나마 최고한도 30% 정한다고 했을 때, 이율이 30%면 예컨대 300만원 이자입니다. 그래서 사채업자가 당신이 이 300만원 나한테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미서 띄고 1년치 이자를 띄고 주겠다 해서 700만원만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700만원 밖에 빌린 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계약서상으로는 1000만원 빌린 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문제죠. 자, 선이자. 근데 이자라고 하는 것은 선이자라는 것은 미리서 이자를 띈 거죠. 근데 실제로 받는 건 700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되는데 판례에 대해서는 자 1000만 원은 빌려겠지만 이건 아니고 700만 원 플러스 이 700만 원에 대한 뭐다?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플러스 30% 이자에서 1300이 되는 게 아니고 700만 원 플러스 이자 30%니까 몇 프로 얼마입니까? 210만 원이죠. 그래서 700과 210만 원을 더하면 910만 원만 갚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자 미리 계산해서 약정 원본에 대해서 공제되는 이자 계약 자유 원칙상 유효한다. 근데 이게 이자 제한법과 관계해서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선이자 특약의 유효성을 부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이렇게 선이자 띄기로 했다 할지라도 1000만 원에다가 원금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에다가 1년 이자 30%에서 13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죠? 700만 원이죠.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제한법상 이자인 30%인 210만 원에서 910만 원만 갚으면 다 갚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이제 사채업자한테 돈을 꾼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선이자는 판례로 판례법상 선이자의 특약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받은 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의 목적과 관련해 가지고 배우는데 우리가 특정물 채권을 배웠습니다. 특정물 채권을 배웠고 그 다음에 종류 채권을 배웠고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을 배웠고 이자 채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이 채권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주시고요. 이자 제한법은 이자와 관련해서는 이자 제한법, 금전 채권에서는 특징이 뭐냐 배웠었죠. 뭐 이행 지체만 있을 뿐 이행 불능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손해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이율도 뭐 법정이율이 있고 약정이율이 있다. 그러한 점을 배웠고 종류 채권에서는 어떨 때 특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특정물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종류라든가 금전, 이자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특정물을 급부하는 그러한 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물일 경우는 그러한 경우는 처음부터 특정이 정해져 있거나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 그런 경우는 이 특정된 순간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종류에 있어서는 그게 언제 특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특정된 시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쌀 10가마니를 언제 10가마니 특정이 되는지 이러한 이 종류에 관해서 지참 채무니 추심 채무니 그런 종류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3지로 송부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송부 채무인 경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금전 채권에 있어서는 특징이 뭔지 이런 거, 다음에 이자 채권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자 제한법상의 내용을 같이 아울러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채권의 목적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셨고, 조금 쉬었다 이제 채권의 목적인 마지막인 선택 채권이 있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